일단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신호등과 같은 교통신호 같은 것이다. 먼저 필기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통과한 다음에 실기 시험을 치른다. 멋있게 드래프트하기, 엔진 최고 속도로 달리기 등은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운전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고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교통규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한다. 다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중 일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투자에서 망하지 않느냐이다. 투자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투자에 관한 책과 유튜브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주로 이야기한다. 막상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속 200km로 자동차를 몰 수 있고 드래프트 기술을 구사하는 자동차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잘 알고 운용할 수 있어도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달리면 사고가 난다. 운전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아니다.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규칙이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익 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소용없다. 투자에서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교통법규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투자에서 망하지 않는 규칙은 몇 개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망하는 기업 오래 들고 있지 않기. 한두 종목에 올인하지 않기.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다. 이 조건을 다 지킨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 망한다. 단순히 변동성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하고 오래 기다리는 건 괜찮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점차 나빠지는데 물타기를 하고 오래 버티는 건 기업과 같이 망하는 길이다. 많은 투자가가 손실이 났을 때 그대로 방치한다. 주식 투자에서는 자기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0이 되어 완전히 망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망한 기업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0이 된다. 상장 기업은 제대로 굴러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가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전에 이미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나고 자금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다가 결국 망한 것이다. 기업 부도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그런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건 기업의 잘못으로 보기 힘들다. 명백히 투자자의 책임이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분산 투자라고 해서 몇십 종목, 몇백 종목을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아무리 투자금이 많아도 20종목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대여섯 종목만 되어도 충분하다. 어쨌든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것만은 곤란하다. 분산 투자를 할 때 문제점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바람에 수익이 적어진다. 그런데 이건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라고 아쉬워하는 것과 같다. 아쉽더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된다. 수익률이 적은 것을 아쉬워하더라도 분산 투자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하면서 빚을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빚내는 건 괜찮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 투자에서는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주식, 파생상품,
비트코인 같은 금융상품을 빚내서 투자하면 반드시 사달이 난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를 떠올린다. 물론 그렇게 투자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증권회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신용거래는 개인이 자연스레 증권회사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때 실제로 엄청난 빚을 져가며 투자를 하면서도 자기가 빚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에서 신용거래는 일상적인 것이니 자기도 하는 것이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꿔서 하는 것이 아니니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대출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면 갚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거래는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회수한다. 투자에서든 도박에서든 최악의 상황은 가진 돈을 몽땅 날리는 오링 상태이다. 오링만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손실을 줄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른 방식으로 돈을 조달했으면 어떻게든 오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 반대 매매를 당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주식을 안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갑자기 몇십 % 떨어지는 경우가 최소 10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발생한다. 몇 년 동안 잘해왔어도 한 번의 순간 모든 돈을 잃는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 빨간불일 때 그냥 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통 때보다 빨리 가서 이롭기까지 하다. 마찬가지로 한두 종목에 올인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망하는 기업 오래 들고 있지 않기. 한두 종목에 올인하지 않기.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돈은 언제든지 녹아 사라질 수 있다. 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가 처음 경기에 참여했는데 상대 선수를 드리블로 제치고 슛을 성공시켰다. 이러면 축구 신동이라고 주목받고 스카우트 제의도 받게 된다. 축구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잡는 악기를 괜찮게 연주할 때, 처음 그리는데 선과 색이 잘 나올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해낼 때 그 사람은 재능을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도박은 어떨까? 어떤 사람이 카지노에 처음 갔는데 큰 돈을 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박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까? 앞으로 카지노계의 신성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을까? 그렇지 않다. 카지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앞날을 이렇게 예측할 것이다. 처음 카지노에 왔는데 큰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앞으로 계속 카지노를 다니다가 결국 모든 돈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는 도박에 가깝다. 투자도 초보자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생전 처음 투자를 했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노력과 훈련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는 완전히 도박과 같다. 투자에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박에서 아무렇게나 베팅해도 딸 수 있는 확률이 50%나 되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을 얻을 확률은 50%이다. 투자는 처음에 수익을 올리기가 가장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 시도한 투자에 성공하고 자기가 투자에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투자를 잘하느냐 아니냐는
지금 당장 큰 이익을 냈느냐에 있지 않다. 그건 초보자도 할 수 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피해가는 것,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다. 투자를 점점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은 점점 더 큰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투자를 오래 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낼 때 성공적인 투자가라 한다. 그럼 어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야 진짜 실력 있는 투자가라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면 성공적인 투자가일까? 10년 동안 계속 투자 수익을 얻으면 어떨까? 다른 분야에서는 10년 동안 일정 성과를 내면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람의 실력은 일정 수준 이상이고 그 수준이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는다. 10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이엘도 제대로 못 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세계에서 더 이상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동네에서 뛰면 최고 선수로 인정받는다. 아무리 실력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성과는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투자는 그렇지 않다. 투자 전문가가 된다 해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내는 것은 초보자가 아니라 투자 전문가들이다. 몇십억, 몇백억을 잃는 사람들은 그동안 투자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투자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얼음이 깨져 강속으로 빠진다. 그동안 얼음 위를 걸어왔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 내딛는 발에 의해 언제든지 얼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얼음판을 걷기 위해서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속해서 얼음을 확인해야 한다. 초보자든 전문가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하는 건 동일하다. 초보자나 전문가나 똑같은 것을 똑같이 살펴야 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되었다 해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투자는 운전과 비슷하다. 운전을 10년 이상 하고 그동안 사고 낸 적이 없다고 해서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운전하면 언젠가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망하지 않기 위한 규칙이 있다.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바라서는 안 되고 위험이 높은 상품은 피해야 하고 망해가는 것에 빚을 내서까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교통규칙과도 같다. 이런 규칙에 대해 전혀 모르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보통 투자 사기의 대상이 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에 넘어가는 건 기본적인 규칙도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서 이런 규칙을 익혀나간다. 처음에는 이런 규칙을 지키려 한다. 그런데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기본 규칙을 어기게 된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투자 수익이 컸을 텐데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한 종목에만 올인했으면 더 큰 돈을 벌었을 텐데라는 회한이 든다. 이런 규칙들을 지킨다고 나아지는 건 없고 수익률만 갉아먹을 뿐이다. 그러다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 투자하기 시작한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보다 빨리 가려 한다. 그러면 초보자와 다를 것 없이 사고를 내고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잃는다. 투자는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오래 걸었다고 해서 살얼음판이 두꺼운 얼음판으로 바뀌지 않는다. 투자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그게 투자의 본래 속성이다. 그걸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큰 돈을 잃게 된다. 여전히 해답은 책 속에 있다.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책 읽기다.
투자와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읽는 것, 그것이 내가 투자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1등 공신이다. 난 비트코인 책을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해외 주식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당시 미국 주식, 중국 주식에 대한 책을 계속 읽으면서부터다. 한국에도 주식 시장이 있는데 일부러 해외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주식 시장이 접근하기 훨씬 쉬운데 몇 번 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식 매매 시간도 다른 해외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전망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 주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 해외 주식을 살 때도 당시 미국, 중국 주식 책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2019년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일본 서점에서 구한 미국 주식 관련 책이었다. 이 책을 보고 매출과 이익이 주가 그래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런 책들이었다. 20년 전에도 읽었고 10년 전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다. 투자에 관련된 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법에 대해 설명하진 않는다. 투자 경험을 쓴 책도 있고 애널리스트의 자서전도 있고 투자가에 대한 평전도 있다. 어떻게든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보고 있다. 투자는 주식 투자에 관한 것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금, 은과 같은 상품에 대한 투자, 미술품에 대한 투자 등등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 계속 읽고 있다. 혹자는 인터넷 자료나 유튜브 등을 보면 되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고도 한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얻을 곳이 책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또 유튜브가 투자에 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한다. 인터넷 검색, 유튜브가 책보다 훨씬 편리하다. 시간도 절약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런 좋은 도구를 두고 일부러 책을 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책은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책을 한두 권 읽는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 책은 사람의 생각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에 관한 책을 계속 읽으면 투자자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는 지식을 전달하긴 하지만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렵다. 그냥 투자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투자는 그냥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과 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에서 얻는 정보가 책에서 얻는 정보보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지식이고 유튜브는 요약본에 불과하다. 해리포터를 책으로 읽은 사람과 해리포터 요약본을 유튜브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책으로 읽은 사람과 유튜브 요약본을 본 사람 간에 별 차이가 없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유튜브만 봐도 책을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해리포터에 대해 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리포터에 관한 시험을 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리포터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시험을 친다고 하면 유튜브만 본 사람이 책을 읽은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투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흔히 주식을 주식 사이트나 앱에서 자기 혼자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상대와 함께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아무도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나만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한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한 사람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경쟁한다면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투자의 세계에서 높은 점수는 수익이고 낮은 점수는 손실이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제 충분히 읽었으니 더 읽지 않아도 된다는 함정이다. 몇 권을 읽고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몇십 권을 읽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100권을 읽은 다음에는 이제 알 만큼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관련 도서 100권만 읽어도 충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무엇보다 투자의 대상인 기업의 실적이 계속 달라진다.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고 새로운 투자 상품이 출시된다. 때문에 책 읽기는 계속해야 한다. 투자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끝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1년에 적어도 10여 권씩은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투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다시 존버만이 답이다.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래 들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다른 투자 자산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특히 자기가 사는 집은 거의 팔지 않는다.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된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 상품은 팔기 쉽다. 10% 오르고 50% 오르고 2배씩 오르면 팔아야겠다는 유혹을 느낀다. 이때 팔아도 이익은 얻는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몇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 말고 다른 투자 상품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다잡으면 누구나 투자 상품을 오래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가가 평탄하게 움직이면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10에서 20% 오르내릴 경우 기다리지 하면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50% 정도 폭락할 때 또는 갑자기 50% 이상 폭등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더구나 내가 가진 종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붕괴돼 모든 종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버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폭락은 몇 년에 한 번 발생한다. 평소에는 묻어두고 잘 지낼 수 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대폭락기를 넘기기란 쉽지 않다. 주식이 폭락하면 싼 값에 좋은 주식을 더 구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조금 폭락하면 그렇다. 좋은 주식이 평소에 절대 볼 수 없는 가격으로 떨어지니 돈을 구해서라도 더 사들인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대폭락을 하면 상황이 다르다. 경제가 망하고 기업이 언제 부도 날지 모른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투자금을 다 잃는다.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지금 폭락한 가격에서라도 팔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다. 2020년 봄, 나는 평소 3만 원 하던 강원랜드 주식이 2만 원까지 떨어지자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강원랜드 주식이 2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석유 가격이 갤런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도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다. 1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그런데 강원랜드 주식이 15,000원까지 떨어지자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모두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했다. 석유 가격이 1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더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시장 붕괴는 괜히 벌어지는 게 아니다. 평소의 상식과 생각이 모두 뒤틀리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때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강원랜드 주식은 그냥 들고 있어야 했지만 석유는 이후 마이너스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 모든 투자금을 날린 사람도 많았다. 대폭락기뿐만 아니라 폭등기도 마찬가지다.
폭등기에는 큰 이익이 나니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기가 더 어려운 것은 폭등기이다.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거의 절망에 빠져 고민한다. 비트코인을 8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수많은 폭락기를 거쳤다. 8년 사이에 반타작 난 경우가 못해도 3번은 된다. 20%, 30% 정도 폭락한 일은 워낙 많아서 별 감흥이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폭락을 많이 겪었지만 나의 비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2번의 폭등기였다. 2017년 10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넘게 올랐다. 그리고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1천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때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시기다. 실제 비트코인의 일부를 팔기도 했다. 반타작을 몇 번 겪으면서도 팔지 않았지만 이런 폭등기에 그냥 들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폭등기가 버티기 어려운 것은 그냥 들고 있을 때 예상되는 손실이 폭락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1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되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배가 된 셈이다. 이렇게 오르면 반드시 반동이 나온다. 반동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20에서 30% 이상 떨어진 것이다. 2천만 원에서 20%가 떨어지면 400만 원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 팔면 2천만 원이지만 좀 지나면 1,600만 원이 된다. 계속 보유했을 때 예상 손실이 400만 원이다. 100만 원에서 폭락해도 50만 원 손실인데 폭등을 했다가 조정당하면 예상 손실이 몇백만 원으로 커진다. 몇백만 원 손실이라 하더라도 진짜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는 것뿐인데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건 월급으로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막상 200만 원만 주었을 때 어쨌든 200만 원의 수익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셀러리맨이 이런 걸 결코 용납할 수 없듯이 투자자도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참기 어렵다. 이런 시장 대격변기만 없으면 투자는 할 만하다. 투자의 격언대로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대격변기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시장 붕괴 상황은 10년에 한두 번은 꼭 발생한다. 비트코인은 그 빈도가 훨씬 잦다. 투자를 하고서 2, 3년 들고 있었다고 본인이 오래 들고 있기를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평소라면 누구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시장 격동기, 즉 시장 대폭락이나 대폭등기다. 이때 팔지 않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동안 이런저런 투자를 하면서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50만 원대일 때 샀다는 것과 미국의 유망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5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믿은 사람도 많았다.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이 나온 것은 2018년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베스트셀러였다.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갈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었다. 1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그러니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 사람도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이런 사람 중에 정말로 비트코인을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믿음은 있지만 오래 들고 있지 못한 것이다. 2014년 넷플릭스 주식을 사고 2020년 스퀘어 주식을 산 사람도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막상 여기에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 많이 오를 좋은 주식을 샀다는 것과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어도 2배 올랐을 때 팔면 수익은 거기까지다. 정말로 투자에서 필요한 것은 오래 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부호는 위기 속에서 등장했다. 오랜 시간 투자를 해온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한국에서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금융위기를 기회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한국은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도 경제위기를 야기했다. 1997년 IMF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 어떤 경제위기도 IMF 때와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때 큰돈을 번 사람도 많다.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투자자 중 많은 사람이 이때 큰돈을 벌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다. 투자자문사 중 하나였던 미래에셋은 IMF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로 자리 잡았다. IMF 때 돈을 번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다. 당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280까지 내려갔고 은행 주식이 몇백 원대였다. 삼성전자 주식이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아무리 금융위기라지만 주식이 너무 내려갔다는 걸 많은 사람이 느꼈다. 이때 주식을 산 사람은 큰돈을 벌었다. 몇백 원까지 떨어졌던 은행주는 1년 만에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회복했고 어떤 주식을 사든 기본적으로 10배의 수익이 났다. 몇십 배의 수익은 기본이었고 몇백 배 수익도 있었다.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대폭등이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주가는 폭락하고 많은 사람이 망했다. 그런데 이때도 큰돈을 번 사람들이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700대에서 28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산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10년 간격으로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를 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경제이론서에는 경제위기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쓰여 있다. 설비 투자의 순환성 때문에 10년 주기로 불황이 발생한다는 죽을라 순환이론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여기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어려워지겠지만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폭락이 발생할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때 흐름을 타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계속 증가하는 부채로 불안했고 앞으로 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었다. 이런 금융위기 때 오히려 큰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망하는 주된 이유는 빚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금융위기 때 회생이 불가능하다. 금융위기 때는 모든 금융 상품이 폭락한다. 몇십 %가 떨어지고 50% 이상 폭락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이때 모두 청산당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폭락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MF 때 몇백 원까지 폭락한 금융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바보였다고 비웃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살 돈이 없었다.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주식이 90% 이상 폭락했다.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몇 달러 수준이었다. 이 주식이 굉장히 싸다는 것, 지금 사면 분명 큰 이익을 얻을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다. 주식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알았다. 문제는 그걸 살 돈이 없었다는 것이다. 빚으로 투자를 한 사람은 모두 망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손실을 입고 가진 자산이 모두 이미 폭락한 주가에 몰린 상태였다. 경제 위기로 소득이 줄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따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 금융위기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때 투자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가까스로 회복은 할 수 있다. 주식은 폭락했는데 생활비가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역시 큰 손실을 얻고 끝난다. 세 번째는 수익이 날 때 계속 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폭등기에 50% 수익을 얻고 그만두면 거기까지다. 아무리 주식이 10배 올라도 2배 올랐을 때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2020년 봄, 경제는 마비되고 주가는 대폭락했다.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때 모두 청산된다. 3월 폭락했을 때 새로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큰 이익을 얻었다. 팔지 않고 이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그 후 폭등 장세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대비한 사람들은 이런 대폭락 시기가 왔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기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면 이때 망한다. 경제 위기는 10년 정도의 간극을 두고 온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한다. 경제 위기를 고려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기, 항상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기, 장기적으로 보기이다. 어떤 투자 책에서도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투자 책에서도 가진 모든 재산을 주식에 넣지는 말라고 한다. 항상 별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라는 것도 상식이다. 즉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다. 나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과 나는 언제든 망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경제 위기가 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과 언제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경제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모한 투자,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 올인하는 투자는 할 수 없다. 이걸 소극적인 투자, 겁쟁이 투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런 투자가가 큰 수익을 올린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 이제는 2030년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여부에 따라 사람들의 재산 상태는 또 한 번 변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에서 가져왔다. 투자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본질은 예측 불가능하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된다. 불확실성을 견디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다. 이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며 결국 삶의 방식 그 자체다. 이 책은 저자의 파이어족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안정적인 대학 교수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비법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국내 주식 투자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폭락을 여러 차례 경험한 후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비트코인에 주목한 주된 이유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화된 관리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이 숫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격은 수요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비트코인 투자를 상위 1% 미술품 투자에 비유한다. 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그 희소성과 사람들의 소유욕으로 인해 경매가가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에는 저자만의 투자 철학과 통찰이 담겨져 있다.
주식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한 투자 철학을 세우고자 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